진혜야, 볼까? 우리 먼저 진도 나가보자. 여기 그 7단원에서 지금 7-1은 여기 수권. 분포와 활용이라서 내용이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요 7-1은 금방 끝내고 7-2가 이제 우리 해수의 염분이나 해수 온도 보는 거잖아. 근데 3단원은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오늘 최대한 7-1, 2 최대한 다 나가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수권 파트라고 하면은 지구계에서 구성요소 5개 있지? 기권, 또 수권도 있고 생물권, 외권, 지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니까 수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에서 지구 사진 찍어보면 푸르잖아. 맞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표면이 70%는 물로 덮여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원그래프로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였다? 해수, 바닷물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짜잖아. 그래서 염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100% 중에서 한 97%가 해수다. 안녕. 여기 여는 이거 책. 스프링책 보고 보면 돼. 그 중에 지금 3%가 짜지 않은 물, 담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육지의 물이라고 해서 그걸 육수라고도 해. 물론 이제 바닷물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도 짠 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육지의 물은 짜지 않은 담수를 하는데, 이 100% 중에서 2.53% 중에 또 얘들의 비율을 봤더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지 못했던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변에 볼 수 있는 강 있지, 뭐 하천수라든지 호수 등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을 이용하는 것들은 보통 요 호수와 하천수를 가지고 물을 떠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맨날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얘는 왜 이용을 못해? 짜니까 이용 못하지. 얘는 짠맛이 나서 이용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해수 제외하고 한 3%도 안 되는 담소 중에서 그 다음 많은 양이 빙하인데 얘는 지금 얼어 있잖아. 고체 상태니까 실제로 이용을 못하는 거야.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와 빙하는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호수와 하천수. 근데 양이 0.01%밖에 안 되지. 그래서 조금 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걸 합쳐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지하수까지 있거든. 다 합쳐도 몇 %야? 0.01% 더하기 0.76%니까 0.77%지.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 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권의 분포 중에서 다시 한번 줄을 쳐보면 해수의 특징, 해수가 제일 많다. 얘는 짠맛이 나고,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빙하다. 빙하의 특징은 우리가 물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액체 상태일 필요 없으니까 얘는 고체 상태. 주로 추운 극지방이나 높은 고산지대에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 차이는 뭐야? 지하수는 땅 속을 흐르고 있지. 주로 이제 비가 흐르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는 거고, 하천수는 지표에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하에 있냐 아니면 지표에 있냐, 흐르고 있거나 고여있는 물을 의미한다.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 했지. 아까 몇 프로? 0.01%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뒷장에 바로 넘어가 볼까? 수권과 수자원의 용어를 구분해야 돼.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야. 수자원은 수권과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중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 하는데,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 중에서도 주로 호수와 하천수. 맞지? 0.01%였지. 근데 이게 부족하면 뭐를 이용한다?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0.77%라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된다. 그러면 해수는 왜 안 된다? 이걸 이유를 물을 수 있겠지.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서술형으로 물을 수 있는데, 해수는 짠맛이 나기 때문이고 빙하는 얼어 있어서 바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물론 해수를 담수화 시킬 수도 있고 빙하를 녹여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술이 점점 개발이 돼야겠지. 쉽게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느냐, 이 수자원의 활용 용도를 보면 다양한 곳에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너희가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생활용수지. 아침에 씻고 물 마시고 뭐 빨래하고 그런 데 쓰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용수, 그 다음에 농업활동에 쓰이는 농업용수. 근데 이게 이 4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많은 비율. 산업활동에 쓰이는 게 공업용수고, 이거는 뭐 이를 읽어보면 알게 돼. 유지용수는 뭐냐면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식물이나 동물이 사니까 걔들이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양의 물은 필요하다. 라든지 아니면 하천이 흘러가지고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양이 필요하다. 라든지 우리가 뭐 생활하수 같은 거 버리잖아. 그런 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 그런 최소한의 필요한 물들을 유지용수로 한다.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고 뭐 또 다르게 활용하는 것 보면 우리가 전기 만들 때 뭐 화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은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전기 생산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송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 즐기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물을 활용하고 있다. 자, 근데 요 4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 아까 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뭐라 했어? 요 원그래프에서 보니까 농업용수 가장 많이 이용된다 했지?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근데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 수준이 향상하고 있으니까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옛날에 비해서 좀 %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거 오른쪽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수자원이 중요한 이유. 자, 지금 우리가 왜 수자원이 중요하냐면 아까 수자원 양은 수권 전체 중에서 0.65% 이거 못하고 몇 %였지? 0.01 더하기 0.76 해서 0.76%로 매우 작잖아.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갖고 있는 물 중에 1%도 못 쓰고 있는 굉장히 적은 양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활용수도 또는 먹거리가 많아지니까 농업용수가 증가해.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했다? 그럼 그만큼 공업용수도 증가하겠지. 그리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용량은 많아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적이지. 인구 증가, 산업, 문명 발달 때문에 우리가 물 사용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매우 적고 한정적이니까 매우 이제 그 수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아까 여기에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라 했어? 여기서 여기 그래프 비율 볼래? 여기 보면 초록색 있지? 요 67%가 농업용수였거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지금 2003년도에서 보니까 여전히 %로 봤을 때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근데 비율은 사실 60%였는데 47이니까 비율은 오히려 줄었지. 왜냐면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 보니까 유지용수도 5%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공업용수도 마찬가지 5에서 8%로 3% 늘어났고 여기 책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생활용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잖아. 얘는 12에서 23이니까 몇 %? 얘는 11%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용수가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되었다. 라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농업용수. 근데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은 생활용수. 그럼 여기에서 1980년대에 비해서 2003년으로 갔을 때 이 농업용수의 이용량은 감소했다. O일까 X일까? 이게 %로 봤을 때 줄었잖아. 그럼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지하는 비율에서 준 거지. 근데 절대적인 양을 봐봐. 요렇게 봤을 때보다 지금 이 양이 더 많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용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지만 이용량이 감소했다? 그건 아니야. 알겠죠? 요거 비율 조심하기. 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나와서 잠깐 쌤이 설명을 좀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은 많아지는데 이제 양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물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볼게. 그러면 이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특히 물이 부족하니까 강수량이 많으면 좀 좋을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봤더니 월별 강수량 봐봐. 지금 1월부터 12월 중에 특히 몇 월이 많아? 여기 한 7월, 8월 특히 여름에 집중돼 있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와야 물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다시 채워질 거 아니야. 근데 여름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편차가 심하잖아. 편차가 심한 편이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는 기술이 좀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천이 이제 계속 결국에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니까 바다로 간다?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월별 강수량이 좀 심한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적어볼래?
유실되는 또는 손실되는 수자원량이 많아. 약간 이제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0%가 뭐야? 뭐게? 우리가 다 뭘로 둘러싸져 있어? 한반도가. 산지지. 국토 면적의 70%는 산지야. 그러니까 산이라는 거는 경사가 굉장히 깊잖아. 그럼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빠져서 유실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70%가 산지다 보니 하천이 짧고 경사가 심해. 경사가 급함. 이런 이유로 이제 강수량이 여름에 물이 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실되는 양이 많아.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세계 평균 강수량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일까 적게 오는 편일까를 봤더니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뭐 1.4배 또는 1.6배라 하거든? 그러면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좀 많은 편이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용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지. 근데 인구는 많지. 이걸 뭐가 높다라고 해? 인구? 밀도가 높아. 그래서 실제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또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책에 나오진 않지만 혹시 학교에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 물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냥 어렵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봤더니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서는 좀 양이 많은 게 아까 지하수였지. 요 이번에 별표 쳐봐. 지하수의 요 가치는 서술형으로 엄청 잘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까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서 지하수의 장점 물으면 일단 양이 많아. 0.01%보단 훨씬 많잖아. 그 다음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지니까 만약에 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요 두 가지 일을 꼭 적어야 돼. 지하수의 가치 두 가지 적어라. 양이 많다. 뭐에 비해서? 호수와 하천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뭄이 발생하거나 물 소비량으로 물이 부족할 때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호수와 하천수는 바깥쪽에 지피고 흐르고 있지만 지하수는 지하에 흐르고 있으니까 날씨 같은 계절 변화에 따라서 이 편차가 안 크겠지.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막 바짝바짝 마르는 게 아니야. 어차피 지하 속을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를 흐르면서 알아서 그 돌을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요거 두 가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지하 속에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한다? 그럼 또 물론 문제가 생기겠지.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일단은 지반이 무너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고갈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또 안 좋은 게 흙이 오염되잖아? 그러면 그쪽에 빗물이 흐를 때 오히려 지하수도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물을 절약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뒷장에 넘겨서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에 일단 원그래프로 찾아보자. 가장 많은 A가 해수,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였다? 빙하. 그 다음에 C가 지하수, D가 호수와 하천수. 자, 오른쪽 페이지 8번 볼까? 8번에 우리 비열했지?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서 급격한 온도 변화 막아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다 수권에 포함되니까 니은 틀렸고 C가 가장 활용하기 쉬운 형태지. 답 1번이고요. 10번 보자. 10번에 옳은 것 찾아봐. 처음에 조금 헷갈려하는 번호 중에 하나가 1번인데 그 해수가 아까 바다가 97%라고 하는 거는 수권, 그러니까 물을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97%고 지구 표면적에서는 70%가 물이었지, 맞지? 그러니까
수권 중에서 97% 실증 2%가 바다라고 해야 돼. 표면적이 아니라. 육지의 물은 대부분 빙하였으니까 고체지. 틀렸고, 우리가 지금 다른 행성에 비해서는 그래도 물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지구상에서 염류가 포함되지.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은 해수지.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자. 27번 가보자. 그쪽에. 활용, 수자원의 활용. 1번에 바로바로 동그라미 쳐볼게. 수자원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은 매우 적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적이다. 근데 인구 증가 산업 발달 때문에 물의 사용량은 증가하지.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 무슨 용수? 유지 용수로도 활용됩니다. 자, 28번.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고 수자원 가치 있는 게 지하수. 29번.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뭐라 한다? 수자원. 근데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활용한다. 그 외에 물 중에서 무엇은 짠맛 제거, 해수는 짠맛 제거, 그 다음에 무엇은 녹음물, 빙하는 녹음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30번까지 볼게요. 30번. 수자원, 지구상의 모든 물, 맞아? 요건 그냥 수권이야, 수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는 거야. 틀렸지? 대부분 호수나 하천수로 얻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 맞지?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은 특히 더 부족할 거니까. 자, 32번의 연결. 음식을 만들거나 씻을 때 활용하는 것. 농작물 재배, 공업용 제품, 관계 기능은 유지 용수. 이건 바로 되지?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갑니다. 자, 39번에 지하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 라는 안 되지. 무한하게 사용할 수 없어. 고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2번에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까닭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하면 일단 아까 우리 39번 봤던 가를 적어주면 되겠지. 호수나 하천수에 비해 양이 많다랑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돼? 나다를 좀 섞어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지층에 이제 채워지니까 뭐라고 하면 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런 용어를 써주면 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양이 많다. 그 다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 적은 사람은 뒷장에 두 문제 45번, 47번. (45번은) 일단 인구 증가, 산업 발달이지. 1번, 2번이고 47번에 우리가 지금 수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랑 상관없는 게 몇 번일 것 같아? 영강수량은 높은 편인데 막상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했지? 답은 2번입니다. 요거 49번은 한번 나중에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자, 요거는 요렇게 넘기고 21쪽 해수의 온도 가겠습니다. 자,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해수였잖아. 이제 동호는 요 2단원까지 들어가니까 요 해수의 특성을 볼 건데 아까 해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다? 얘는 담수가 아니었지. 짠물이었잖아. 그러니까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건 염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성 중에서 뒤에서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볼 거고 그다음 지금 보는 건 해수의 온도. 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온도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바닷물의 온도도 바깥에 위쪽에 있는 표층 수온과 그 다음에 저 밑에 와봐. 밑에 2번 보면 연직 수온 있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분포는 좀 달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야. 해수의 표층 수온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구의 대륙의 온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뜨겁고 차가운 이유가 뭐겠어? 햇빛을 많이 받냐 못 받냐지. 그래서 요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하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온이 높아지잖아. 오른쪽에 사이드에 우리 요 표를 볼까?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야. 요 위도 0에다가 딱 세로로 줄쳐봐. 0도가 저위도지, 맞지? 그러면 이쪽 N이 북쪽이잖아, 노스.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우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양쪽 극으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지구가 둥글게 생겼으니까 햇빛은 똑같이 들어오지만 이 저위도에서는 바로 위에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고위도에서는 옆에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들어오는 거니까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0도인 곳에서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지만 이 고위도로 갈수록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그 말은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 위도랑 계절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위도별로 먼저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표층수온이 낮아진다. 여기에 있는 20 적혀 있는 건 20에 있는 온도들을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등온선이라 하지. 온도가 같은 선. 등수온선이라고 하는데 위도가 같으면 대체적으로 표층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랑 나타나다. 위도와 등온선 또는 등수온선, 온도가 같은 요 선 있지? 얘들이 지금 가로선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야. 온도가 같은 게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위도끼리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수온선과 뭐하다? 나란하다.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물론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주변에 대륙의 분포가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가 주변에 대륙 근처면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류. 이제 우리가 요 3단원에서 하는 거지만 난류, 한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난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도 있단 말이야. 그런 영향으로 같은 위도지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나란하더라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계절은 당연히 여름이 높다 이건 이해되겠지? 그래서 표층수온은 대부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저위도가 뜨겁다. 이거 하나 외워주면 돼. 중요한 건 2번이야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도가 오른쪽 가면 뜨겁고 차가운 거야. 이거는 바다 깊이 들어가는 거야.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랑 똑같이 태양 에너지 영향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 두 번째가 뭐다? 바람. 생각해봐. 우리가 위에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뜨겁지만 바다 깊은 곳으로 갈수록 태양이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지. 그러면 그냥 계속 온도가 내려갈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온도가 일정하다가 내려가더래. 그리고 언젠간 더 이상 태양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겠지. 그럼 다시 태양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일정해지는 구간으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몇 개의 층상 구조? 해수는 총 3개의 층상 구조로 나타나더라. 일정하다가 내려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 자, 그럼 처음에는 왜 일정해지는지 봤더니 아까 태양 에너지 말고 바람이 있었지. 이 주변에 바람이 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왜 뜨거운 국 먹을 때 뜨거우면 입으로 후후 불면 좀 식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요 얘들을 해수가 썩는 거야. 대류가 일어나니까 결국 열이 전달되면서 온도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믹스 레이어, 혼합층,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람이 도달하지 않으면 섞이는 구간이 없으니까 내려가겠지. 근데 급격히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아까 태양이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면 내려간다 했잖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층은 바람 때문에 바람이 혼합작용이라 해서 혼합층이라고 하고 요거 수온 약층은 뭐냐면 이때 약이 도약하다,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수온이 확 내려갔잖아. 요 차이가 생겼다라고 해서 수온이 도약되는 정도로 내려간다. 수온 약층이라 표현해.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바다 깊은 곳이니까 심해층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나뉘어진 기준은 뭐냐면 기준 뭐에 따른 깊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봤는데 자, 혼합층은 온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왜? 바람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럼 바람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겠지. 그럼 계속 일정해지는 거야. 근데 약하게 부는 곳은 혼합층이 얕은 거고. 이제 그것도 바다마다 다를 거니까.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했지. 근데 봐봐. 요 사이에 위쪽은 지금 태양 때문에 뜨겁잖아. 온도가 높지. 뜨거워 상대적으로. 근데 심해층은 아예 태양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차갑지. 우리가 대류가 일어나려면 뜨거운 건 어디로 가?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미 뜨거운 건 위에 있어. 이미 차가운 거 밑에 있어. 그럼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필요가 없지. 그럼 수온 약층에서 물의 섞임이라든지 이런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서로 물질이
교환될 수가 없겠지. 얘가 중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물질과 여기 있는 물질이 섞일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준 역할이 수온약층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매우 안정한 층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딱 가만히 있다라는 거야.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 연직운동을 한다 안 한다?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아래로 물이 섞이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심해층, 저 바다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보통 해수의 한 80%를 차지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심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80%, 80도씨가 아니라. 근데 이게 보면 약 5도 밑에잖아. 우리 물의 밀도가 4도씨가 제일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보통 4도씨 또는 4도씨 이하의 물로 엄청 차갑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계절, 여름, 겨울 상관없어. 저위도든 고위도든 무조건 여기 1000m 아래잖아. 심해층이잖아. 상관없어.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해층은 무조건 온도는 저 온도야. 햇빛이 그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이 특징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뒷장 해수 특징. 아까 쌤이 다 설명했던 거니까 요거는 그냥 줄만 쳐볼게. 혼합층은 수온이 일단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온도는 높아. 근데 바람이 섞이니까 수온은 일정한 층이야. 근데 바람이 강하면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층은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온약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데 따뜻한 건 위에 있고 차가운 건 밑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안정하다. 자, 물질 교환 차단입니다.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고 얘도 일정해.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일정한 이유와 얘가 일정한 이유는 다르지. 혼합층이 일정한 이유는 뭐다? 바람 때문에, 바람의 혼합. 심해층의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지. 이유가 다른 거야. 바람이 여기 굉장히 세게 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낮고 일정하다. 이거 위도 계절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아. 태양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낮으면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뭐도 영향받는다. 바람도 영향받아.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태양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라서 영향을 받지만 더 이상 바람이 도달하지 않아서 내려가는 거지 영향 안 받고 심해층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되겠죠? 자, 요 중에서 요 층상 구조는 언제나 일정한 건 아니고 이것도 위도에 따라 좀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대. 왜? 그런가 봤더니 뭐가 세게 불어서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특히 혼합층이 더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층상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 위도별로 일단 먼저 보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있는데 이게 결국 저위도도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해지고 그 다음에 중위도도 내려가다 일정해지지. 결국에는 심해층에서는 온도가 똑같아. 근데 고위도는 극지방이잖아? 춥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양이 많이 들어오잖아서 처음부터 온도가 일정해. 여기가 고위도야. 계속 일정한 거.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게 고위도. 자, 그 다음에 저위도랑 중위도를 비교를 하는 건 저위도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고 중위도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지만 어디가 더 뜨거워? 저위도가 아무래도 더 뜨겁지. 뜨거운 곳을 시작하면 저위도. 좀 더 중위도는 좀 덜 뜨거우니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면 중위도야. 또 차이가 있어.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보니까 온도는 낮지만 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맞지? 혼합층이 두꺼운 얘가 중위도야. 온도는 낮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두꺼운 거. 근데 저위도는 온도는 높은데 실제로 두께가 얕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 바람은 약하게 불구나. 근데 봐봐. 바람은 약하게 불지만 어쨌든 뜨겁지. 그러면 여기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연결해준 요 수온약층의 온도차가 더 크잖아. 그러면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했다 라고 할 수 있지? 두꺼우니까. 근데 적도는 혼합층이 발달한 건 아니잖아. 그냥 뜨거운 거지. 근데 그만큼 심해층과 여기 혼합층 사이 온도 차이가 크니까 얘가 발달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적도, 얘가 저위도인데 저위도 또는
적도 해역은 그 온도 차이가 큰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은 생산구조 없다. 그럼 여기에 얘도 이렇게 볼게. 0 항상 나누고 저위도는 혼합층이 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일찍 시작하구나. 맞지? 근데 중위도가 30도 지역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혼합층이 발달했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여기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 여기 깊이가 100m인 지역에 인 곳에서 안정한 위도는 수심 100m인 곳에서 가장 안정한 위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일까? 요 100m 정도가 되었을 때 무슨 층에서 안정하다 했지 쌤이? 혼합층, 수온약층. 수온약층이 아까 대류가 안 일어나고 안정하다 했지? 근데 요 100m가 된 층에서 보니까 중위도는 아직도 혼합층이잖아, 두꺼우니까. 근데 저위도는 벌써 혼합층 끝났고 수온약층 시작했지? 수온약층이 안정한 층이잖아. 여기가 안정한 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100m에서 이미 수온약층인 곳은 어디야? 라고 물으면 저위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요 그래프 해석했으면 여기다가 적어볼까? A 생산구조 없다. 이거 무슨 위도? 고위도. B 여기 혼합층 두께가 두껍네. 그러면 바람이 강한 중위도. C 여기 그 혼합층의 온도가 제일 높다. 표층소는 제일 높다. 그럼 얘는 저위도. 자, 그럼 요 관련된 실험을 봅시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해서 수온 분포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 비커 속에다가 온도계를 A, B, C, D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온도계가 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온도를 맨 처음에 딱 기록을 했어. 제일 처음에 딱 기록을 했더니 아래쪽이든 저 밑에 있는 쪽이든 똑같이 16도씨야. 얘들은 지금 열평형 상태지. 그러니까 외부 온도와 안쪽의 온도가 다 똑같아. 어디든 다 똑같은 상태. 자, 근데 3번 봐봐. 수면 위쪽에 전등을 비추고 온도가 일정했을 때 기록을 한대. 자, 그러니까 전등을 했다. 그러니까 전등에 의해서 가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오면 이쪽이 아무래도 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16도였던 게 19도씨로 올라왔고 얘들도 좀 올라갔는데 밑에는 영향 안 받지. 그러면 이쪽에는 온도가 뜨거워졌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 위에 전등을 핀 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질을 했다는 건 바람을 일으켜줬다는 거지. 그럼 뭘 한다? 애들이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처음에 분명히 19도씨였는데 바람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요 아래쪽과 온도가 같아졌지. 그럼 온도 같아진 건 무슨 층? 온도 같아진 건 무슨 층?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온도 일정해진 혼합층. 그리고 더 이상 바람에 도달하지 않은 요 C 구간부터 온도가 다시 내려가지. 이거 무슨 층? 수온약층. 근데 E는 처음부터 계속 16도씨였잖아. 전등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 이거 무슨 층? 심해층.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온도 변화가 없었는데, 맞지? 고위도처럼. 근데 가열을 했더니 층상구조가 두 개로 나타났지. 수온약층과 심해층이 생겼지. 근데 부채질 했더니 여기에서 온도가 같아진 구간이 생겼잖아.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생긴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 층상구조가 없을 때고, 그다음 두 번째는 층상구조가 두 개 생긴 것,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하게 되면 층상구조가 세 개 생긴 것. 응? 네?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발로 채워볼까? 전등만 비쳤을 때는 수온의 깊이에 따라 어떻게 됐다? 낮아진다. 근데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면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층에 생기지? 혼합층.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영향을 준 요인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 두 가지 요인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하나만 더 볼게. 아까 여기 그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지만 뜨거운 여기가 무슨 위도였어? 이거 저위도였지. 맞지? 근데 여기는 바람의 세기가 세니까 혼합층 두께 두꺼운 여기가 중위도였지. 근데 요 중에 만약에 이걸 위도로 표현하지 않고 요 A, 요 B 중에 하나는 여름이다. 하나는 겨울이다 라고 했으면 A가 여름이야, B가 여름이야. 더 뜨거운 A가 여름이지. 근데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지만 바람이 세지니까 아까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했잖아. 그래서 적도 지역, 저위도를 여름에 비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 얘를 겨울에 비유해서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된다면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중위도처럼 말을 하면 돼.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표층수온은 내려간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27쪽. 자, 표층소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아니지. 계절에 따라 달랐고 대륙의 분포는 표층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변에 대륙이 있으면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향 줍니다. X. 다음 위도가 같더라도 난류가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흐르면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맞고 2번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지. 그럼 표층소는 낮아진다. 그 결과 표층해수의 등소는 뭐와 나란하다? 위도. 3번에 표층소음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뒷장에 8번과 13번 두 문제. 자, 3번에 난류 있지? 그러니까 한류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거고 난류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난류가 흐르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8번에 3번 난류가 흐르면 수온이 높다라고 해야 돼요. 3번이 틀렸고 13번에 영도, 적도에서 가장 높은 게 표층에서 온도가 제일 높겠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있었으면 그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지. 4번에 1번. 자, 뒷장에 자, 17번부터 23번까지 세로로 쭉 풀어보자. 자, 1번은 17번에 수온약층, 그 다음 18번 심해층, 19번에는 혼합층, 바람 관련된 거 혼합층, 21번에 심해층, 20번 대류 안 일어난다, 안정하다, 수온약층.
자, 23번에 바람이 강하면 두께 두꺼워지겠지. 맞고, 수온약층에서는 대류운동이 활발하다. 맞아? 대류가 안 일어난다 했잖아. 안정하다 했으니까 X. 심해층은 온도 변화 없으니까 맞고, 4번에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건 무슨 위도? 적도가 아니라 중위도 지방이었지? X. 자, 오른쪽 페이지 30번. 옳은 것 찾아보자. A, B, C. A가 혼합층이지? B가 수온 약층, C가 심해층. 몇 번? 2번의 온도 일정은 해류가 아니라 바람의 영향 때문이고, C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거고, 4번에 약하게 불면 A 두께가 두꺼운 게 아니라 얕게 나타나겠지? 다음은 5번 안정돼서 막아준다 했습니다. 뒷장에 요 실험 관련된 38번, 39번 문제. 두 문제 둘 다 풀었어. 38, 39. 저기 1번에 옳지 않은 거 전등 때문에 과열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얕은 곳은 아무래도 깊은 곳보다는 빨리 온도 변화가 생기니까 맞고, 작은 선풍기 틀면 혼합 잘 섞인다 맞지? 4번에 전등 에너지는 깊이에 따라 달라지지. 깊은 곳에 가볍게 되면 일정해지니까 4번이 틀렸고, 39번에 중위도에서 태양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럼 표층 수온이 좀 낮아지겠지. 덜 뜨겁고, 바람이 강하니까 대신에 혼합층이 더 두꺼워지겠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깊은 곳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장 더 넘겨서 46번. 이거 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풀어볼까? 46, 47 두 문제. 천천히요. 맨 처음에 그냥 놔뒀고, 적의 한등으로 가열했고, 그 다음에 재질을 했고. 두 개.
처음에 전등을 켜기 전에는 위쪽이나 아래쪽에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처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일직선이었겠지. 근데 10분 동안 가열했다? 그럼 이제 뜨거워졌을 거 아니야, 여기가. 가열됐을 거니까 뜨거워졌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빛이 못 들어가니까, 열이 못 들어가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일정해지겠지. 근데 이제 바람을 쐈으니까 이 부분이 혼합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졌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 처음에 심해층, 한계층, 두계층, 세계층 되는 거였잖아. 소분약층 생기고 마지막에 혼합층 생기고. 그러면 A, C, B가 되지. 맞지? 답 2번이고요. 47번에 나 과정을 거치면 나 봐봐. 전등으로 가열하게 되면 했으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수은약층이 생겼다. 그럼 기억에 수은약층 유사한 구가 나타난다? 맞지? 그 다음 선풍기 바람은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맞고, 그 다음에 다해서 선풍기 켰으니까 그때 요거 생겼잖아. 그러니까 혼합층이 생겼지. 혼합층 형성 원리 알 수 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요것도 마무리. 한 장 뒤에 57번 옳은 것. 자, 57번 옳은 거, 우리 모든 위도의 세계층 아니지? 아까 고위도는 층상 구조 없었잖아. 1번 틀렸고, 두껍게 발달한 건 중위도였지. 2번이 맞네. 3번의 적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빨리 시작하잖아. 깊은 곳에서가 아니라 얕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4번에 계절이나 위도 관계 있고요. 5번에 고위도로 가면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2번. 자, 그럼 우리 온도 받고, 이제 마지막 염분 봅시다.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빨리 끝내고 문제 풀면서 좀 헷갈리는 거 정리하자. 괜찮아? 아직까지? 안 힘들지? 자, 해수의 염분. 우리 아까 수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였어? 해수. 근데 막상 해수를 우리가 소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다? 짠맛이라니까. 그래서 해수의 염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요 염분이라는 단어와 염료라는 단어를 구분해 줘야 돼. 일단은 우리가 바닷물을 우리가 흔히 소금물이라 하잖아. 바닷물 이렇게 우리가 퍼왔다. 그럼 이거를 가열하면 나중에 뭐만 남아? 하얀 소금만 남지. 그러니까 요 소금 말고 다른 물질이 있는데 얘를 가열하면 이것만 남잖아. 이 물질을 염료라고 해. 그러니까 해수 속에 녹아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물질 그 자체를 염료라 한다. 그러니까 소금 플러스 등등등을 염료라 하니까 해수는 소금물이 아니라 염유물을 그냥 해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럼 요 바닷물 해수 1kg을 가지고 왔더니 사실 바다마다 짠 바다가 있고 좀 덜 짠 바다가 있단 말이야. 염료의 양도 35g인 곳이 있고 뭐 20g인 곳이 있고 40g인 곳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35g이라서 요 해수 1kg에 염료가 35g이 있다면 이 말이야. 그러면 물 1kg에 35g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수는 염유물이라 했지. 소금물 중에 소금이 35g이다? 그럼 물은 그만큼 빼야 되잖아. 물 965 중에 염료가 35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이유가 1위가 염화나트륨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금이지. 소금의 주성분. 그래서 짠맛이 나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염화마그네슘인데 얘가 우리 두부 만들 때 콩을 갈아가지고 응고시키잖아? 그렇게 해서 두부 만들 때 그 응고시킬 때 필요한 물을 간수라고 해. 그 간수에 이용되는 게 염화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얘는 좀 쓴맛이 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염료에서 짠맛이 제일 많이 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 좀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같은 마그네슘으로 그 다음 황산칼슘 이렇게 등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소금 말고 천일염 쓴다 하잖아. 천일염은 요 바닷물 다 증발시키고 염전에서 얻은 거 있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천일염은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일염이라 합니다. 요런 걸 염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 염료와 염분은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염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짠지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뭐 1000g이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 물 중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물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물어? 소금물 중에. 그럼 여기는 물이라고 해야 돼? 바닷물이라고 해야 돼? 바닷물. 그러니까 해수야, 해수. 해수.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염료 플러스 물이야. 염료 플러스 물 1000g에 우리 용해도도 항상 물 100 기준이었던 것처럼 염분도 딱 1000g. 몇 킬로그램? 1kg 기준에 녹아있는 양을 염분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A라는 바다는 해수가 1kg이야. 거기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이 35g이었어. 근데 B라는 바다는 똑같이 1kg인데 30g 있는 거야. 그냥 뭐 짜다 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가 그냥 짜냐 물어볼게. 어디가 더 짜? A가 더 짜지? 그럼 염분은 어디가 더 높은 거야? A가 더 높은 거야. 그럼 1000분의 35가 있으니까 얘가 35가 되고 얘가 3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A 바다가 더 높은 거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C 바다가 있는데 얘가 해수가 2kg이야. 거기 염료가 40g 있어. 그럼 A 바다랑 C 바다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짜? 그냥 염료의 양을 비교하면 C가 더 많은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건 2kg 속에 들어있는 40g이지. 결국에는 똑같이 얘도 1kg이라면 몇 g이 있냐라고 봤을 땐 얘는 20g밖에 없잖아. 얘는 염분이 얼마야? 1kg 기준에 20밖에 없지. 그러면 C 바다가 염분이 제일 낮다인 거야. 그럼 바다마다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양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게 얼마? 1kg. 1kg 기준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 실제 그 물질의 양을 봤을 때 얘를 염분이라 합니다. 염분은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값이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단위가 보면 PSU 또는 퍼밀이라 적혀있는데 너희가 백분율 들어봤지? 백분율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우리 그 물질 X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해수분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이야. 그럼 A의 염분을 구해라라고 해수 1kg이니까 요 1000g 해수 1000g 분에 염료가 35g이 들어있는데 이 1000g 중에 몇 g이 차지하냐라 해서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염분은 35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뭔데? 1000분율이지. 얘는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할 때처럼 퍼센트를 적은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적고 퍼밀이라고 불러. 퍼밀. 왜? 요런 단어에서 파생된 거야. 1m가 100cm고 그러면 1cm가 10mm니까 1m는 1000mm잖아. 맞지? 그래서 센트라는 건 100분의 라는 의미고 밀리라는 건 1000분의 의미야. 그래서 지금 1000분율을 구하는 거라서 점을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고 퍼밀이라고 읽는 거야. 퍼센트가 아니라.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퍼밀을 씁니다. 또는 실용염분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PSU를 쓰는데 너희 싸이 알지? 가수 싸이 영어로 PSY 이렇게 적잖아. PSY가 아니라 PSU야. 이건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해양학자들이 A바다, B바다, C바다 갈 때마다 동해바다는 염분이 얼마인지 황해바다 염분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매번 그러면 내가 1kg을 가지고 와서 가열을 해서 끓여가지고 남아있는 염료량이 몇 g인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 너무 힘드니까 이 실용염분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측정기구가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류 그 측정기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바닷물에 뚝 넣잖아?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 보고 바로 딱 숫자가 나와.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염화나트륨, 우리 이거는 지금 이 단원과 상관없는데 NaCl이지. 맞지? 염화마그네슘은 MgCl2지. 그러니까 결국 다 이거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온들이 녹아있는 거잖아. 바닷물 속에. 그러면 이온이 녹아있다라는 건 양이온, 음이온. 반대극으로 이동하니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보고 염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 있는데 마침 요 해양학자들이 쓰는 요 단위랑 우리가 실제로 천분율 구하는 요 퍼밀이랑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35g이 있어서 35%이면 기계로 들어가도 35ps니까 우리 단위를 그냥 혼용해서 쓸 거야. 알겠지? 몇 ps냐 물었는데 쌤 우리는 기계 없는데요? 기계 없고 우리는 직접 계산해야지. 계산을 해서 그냥 ps라고 대답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지만 실제 해양학자들은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다마다 짠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까 그랬지? 해수의 평균 염분을 따졌더니 35psu더래. 이 말은 뭐다? 물 1000g이 아니라 해수 1000g 안에 염료 35g이 녹아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결국 물은 몇 g이야? 물 965 있고 거기에 염료 35g 녹아있다. 이걸 35psu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예제 1번. 염료 40g이 녹아있는 해수 1000g의 염분은 얼마인가? 초정이 몇 psu? 염분 얼마? 염분은 그냥 해수 1000 기준 이거지. 그럼 얼마 말 그대로 1000 기준에 그냥 그대로 40psu. 자, 얘 2번 어떻게 구해? 해수 500 중에서 염료 15 얼마 있어? 얘는 500 중에 15g 있는데 우리는 염분은 천분율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0psu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제 계산식을 적는 과정이 아니라 너희가 볼 때 염분 항상 1000 기준이잖아. 해수 500 중에 염료가 15가 있어? 염분은 1000을 묻는 거야. 1000g 기준이 얼마지? 라고 해서 얘 30psu라고 해도 됩니다. 항상 염분 얼마 기준? 해수 1000 기준. 그래서 뒤에서 우리 이거 문제 푸는 연습 좀 해보자. 일단 요 3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맞춰보고 자,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바다마다 이제 염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왜 바다들마다 염분이 높고 낮은지 다른지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볼게.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3개가 있는데 주된 요인이 얘야. 강수량과 증발량. 자, 국을 생각해봐. 너희가 뭐 소고기국 같은 거 먹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물을 태웠어. 그럼 어때? 싱거워지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에 밍밍한 강수량이 들어오게 되면 좀 싱거워지겠지.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질 거 아니야. 근데 물을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우리 소고기 졸여. 계속 졸이면 어떻게 돼? 물만 증발하잖아. 그러면 짜지겠지. 그러니까 증발을 많이 하면 염분이 높아지겠지. 근데 어떤 지역은 비만 오고 어떤 지역은 증발만 하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높다 낮다라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하는 거. 어디가 더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증발량이 더 많다. 그러면 계속 끓이는 건 염분이 높겠지. 근데 반대로 증발하는 것보단 여기는 비가 더 많이 와.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우리 계절 중에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염분이 낮겠어? 우리나라는. 아까 7월, 8월에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내린다 했잖아. 언제 염분이 낮아? 겨울, 여름. 여름에 염분이 낮겠지. 강수량이 엄청 많으니까. 맞지? 주된 요인이 이래. 문제는 이렇게 대놓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돌려서 증발량이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고 염분 높구나 이렇게. 주된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 요 차이로 보는 건데 두 번째 요인은 담수의 유입량. 그러니까 육지에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너의 육지의 물은 왜 안 짜고 바닷물은 왜 짠 줄 알아? 이 바닷물도 육지의 물도 사실 빗물이 내리면 암석에 있는 지각 성분 중에 보통 여기에 나트륨 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온들이 있거든? 이런 이온이 녹아있는 물질이 그냥 들어와. 근데 얘는 아직 짠 물이 아니야. 근데 저 바다 깊은 곳에서 해저 화산 같은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 저 바다 깊은 곳에. 근데 그때 요 해저 화산 속에 화산 폭발물에서 화산가스나 거기에서 염소 기체도 나오고 황 기체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대부분 이 물이 들어올 때 요 일부 요 화산 폭발로 생긴 요 물질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되겠어? 염화 나트륨 NaCl 되겠지. 맞지? 또는 Cl과 M지만 염화 마그네슘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담수는 짜지 않은데 바닷물은 짠 거야. 뭐 한두 문제 나오니까 상식으로 좀 알아주면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말 그대로 맹물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강물이 들어오는 곳은 들어오지 않으면 높겠지만 주변에 강물이 계속 들어와. 대륙 주변에 있어. 그러면 염분이 낮겠지. 보통 우리가 황해랑 동해 중에 얘들아 동해고 황해잖아. 주변에 대륙이 어디 있어? 동해 주변에 대륙이 있어? 황해 주변에 대륙이 있어? 중국. 여기 그럼 여기 중국에 있는 대륙에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다 여기가 황해야.
그래서 보통 겨울보다는 여름에 염분이 낮고, 그 다음에 동해보다는 황해의 주변에 대륙이 있으니까 담수가 들어와서 염분이 낮아.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은 아닌데 극지방에서 바다가 얼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는 빙하가 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먹을 때 얼음 녹으면 싱거워지잖아.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 이걸 우리가 해빙이라고 해. 빙하 먹어본 적 없겠지만 빙하는 짠 얼음이 아니야. 그냥 맹물 얼음이야.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져. 근데 해수가 오는 걸 결빙이라고 해. 바다가 얼면 바닷물 자체가 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조금씩 얼 때 물만 얼어.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었던 소금은 빠져나와 주변으로 나가. 그러니까 물만 얼었으니까 물량이 줄겠지 상대적으로 주변에. 그래서 소금이 그 양이 더 많아진 거야.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빙이 일어나는 곳이 염분이 낮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염분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강수량과 증발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A랑 B 찾아볼까? A는 지금 증발량은 높지. 근데 강수량은 낮지. 그럼 염분이 높다 낮다? 높다. 근데 B는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염분이 낮다. 잘했어. 자, 오른쪽 25쪽 위도별로 보자. 자, 우리나라는 무슨 위도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위도. 자, 근데 위도별로 또 염분이 높은지 낮은지 봤더니 우리나라 있는 요 중위도가 염분이 높더래. 낮다, 높다, 낮다니까 일단은 결과 먼저 딱 보면 중위도가 높아. 그러면 나머지 왜 낮은지 볼게. 아까 제일 주된 요인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됐잖아. 그러면 적도 지역이 훨씬 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증발량이 높을 것 같잖아. 근데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높기는 한데 증발량도 높지만 그것보다 강수량이 더 높아.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생각해봐. 얘가 적도 지역은 덥잖아.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거는 비 많이 내린다고 그냥 외우면 돼.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겠지. 그러면 상승 기류야. 그럼 뭐가 생겨? 물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저기압이라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도 높지만. 그래서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염분이 낮아. 근데 중위도 지역은 사막들도 많고 굉장히 날씨가 맑아. 날씨가 맑다는 거 비가 와 하나? 안 오지. 그러니까 증발량도 높은데 강수량, 비는 별로 안 와. 그럼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염분이 높은 거야. 극해역은 증발량과 강수량을 따지자면 강수량이 좀 더 많지만 생각해봐. 극지방에 비가 어떻게 내려? 엄청 추운데. 그래서 얘들보다는 주로 뭐다? 빙하가 녹아서 그렇다. 이거 뭘 한다고? 해빙 때문에 염분이 낮은 거야. 결과적으로 염분 높은 지역은 어디? 중위도. 자, 여기 이해를 하면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겠지? 여기 0도 끄어봐. 오른쪽은 볼 필요 없어. 우리 왼쪽으로 가는 것만 볼 거.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자, 여기 0도에서 한 요 30도쯤 여기가 저위도고 중위도고 60도가 고위도고 80도도 거의 극지방이니까 극지방 볼 필요 없이 요 30도, 60도 위주로 볼게. 그럼 여기 0도에서는 지금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뭐가 더 많아? 빨간색이 증발량이고 여기 파란색이 강수량이야. 얘가 훨씬 높지? 강수량이 더 많지? 그러니까 저위도는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염분이 뭐하다? 낮다. 자, 근데 여기 30도 부근은 뭐가 더 높아?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잖아. 증발량이 더 높지? 그러니까 30도 여기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훨씬 많으니까 염분이 높다. 근데 고위도는 다시 증발량보단 강수량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염분이 낮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거의 얘는 그 해빙 때문에 다시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 얘들아,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높다라는 건 무엇이 높아지는 걸까? 이 숫자가 크다라는 건 뭐가 커야 돼?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크다라는 건 증발량이 큰 거야? 강수량이 큰 거야? 증발량이 큰 거지. 그럼 증발량이 크면 뭐가 높아져? 염분이 높아지겠지. 그럼 뭐가 비례한다? 염분과 비례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0도 지역에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 강수량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근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 증발량이 큰 곳이 어디였다? 아까 중위도 지역이었다. 중위도 지역에 이 값이 크니까 염분은 높다. 그래서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지? 얘들은 뭐 이렇게 염분과 여기는 거의 증발량 강수량이 없으니까 좀 상관이 없지만 60도까지는 그렇게 같이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요거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염분은 33ps래. 아까 세계 평균은 몇 ps인지 기억나? 35ps야. 우리나라는 좀 짠 편이야, 덜 짠 편이야. 덜 짜지, 우리는 낮은 편이야. 자, 근데 또 그 중에 어디가 더 낫냐? 아까 황해동해 중에 어디가 낫다? 황해. 왜냐면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여름, 겨울 중에 언제 더 낫다? 여름.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 먼 바다 중에서는 가까워야 어쨌든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 맞지? 강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완전 중앙부지. 태평양 중앙, 대서양 중앙 이런 데는 아예 바다 한가운데니까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 문제 풀어볼게요. 저기 뒤로 넘어가봐. 39쪽. (60번) 이거 오타가 좀 있는데 해수 1kg이겠죠?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기억, 뭐라 한다? 염분. 단위는 PSU 또는 범위를 사용하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약 얼마였다? 35psu였다. 61번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 한다? 바닷물을 무슨 물? 염류물이라 했잖아. 염류. 62번. 수정아, 어디에? 빨리 따라와. 35psu는 바닷물 1kg에 물 얼마고 염류 얼마인지 물었어. 일단 염류가 몇 g이야? 35g이지. 그럼 물은 몇 g? 빼야지. 맞지? 1kg에서 몇 번? 1번. 자, 63번. 염류 중에서 A가 뭐지? 염화? 나트륨이었지. B는 뭐야? 염화? 마그네슘이었어. 그럼 문제. 염류 중에서 쓴맛이 난다. 간소라고도 한다. 두부 만들기 용된다. 누구? B, 염화 마그네슘. 뒷장에 71번. 자, 바닷물이 얼면 염분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물만 얼어버리니까 염분 높아지지. 염류의 종류에 따라 염분은 차이가 난다. 종류가 아니라 염류의 양에 따라 아닐까? 맞지?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맞지? 그 다음에 리을의 대부분의 염류는 지각이 물질이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이야. 답은 5번. 70번에 잠깐 볼래? 70번에 기억. 대부분 해저 화산 분출물이 바다로 녹아 들어간 것이다. 대부분은 아까 71번의 리을처럼 지각의 물질이 녹아 들어온 거고 그 중에 해저 화산 분출물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대부분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해수 속에는 이온이 아니고 이온 말하는 거.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많지. 그래서 아까 전류 흘려서 PSU 측정할 수 있다 했고 가장 많은 건 염화나트륨이다. 맞죠? 답은 4번. 72번에 OX 해봐. 자, XOOS 나왔나요? 자, 뒷장에 문제 풀자. 88에서 90번.
물 얼마나? 조금 맞췄는데 이거는 왜 틀려? 이거는 염분이 30이다. 이거는 1000개 중에 30이다. 그러면 500일 절반에서 15일 수도 있어. 그래도 1000에 34니까 100에는 3.4. 응. 응. 음료 양이니까 염분 꺼라는 게 아니라 응. 그냥 몇 그램? 그램. 어. 저기 뒤에 98번부터 문제 풀자. 240? 240에 나와. 1000에 40g이고 600에는 몇 g이냐고. 단위는 그램. 응. 여기 98번부터 문제 풀자. 응. 단위. 몇 g이냐고 그랬잖아. 응. 응. 여기 98번부터 문제 풀어와봐. 안녕. 잠깐만, 우리 보강 중이어가지고. 아직 보강 중인데 들어오면 어떡해? 아직 6시가 아닌데. 잠깐 앉아 있으세요. 다 풀었어? 답 확인.
했어? 다 확인해봐.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어이.